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21대 대선에서 49.4%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충원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약식 취임 선서를 한 뒤 인선을 발표하고 1호 행정명령까지 내놓는 등 긴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수위가 없다 보니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외 정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가진 여대 야소 정부가 사실상 처음인 셈이라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미래를 향한 동력으로 활용하길 바라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이 대통령도 인식한 듯 국민과 성장을 취임사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대통령의 하루 동선과 말에 담긴 새 정부의 방향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 실용을 강조한 취임 선서부터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대선 하루 만에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이자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 23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을 43차례, 성장은 22차례, 민주는 17차례 언급됐고 회복은 6차례, 통합은 5차례 나왔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면서 보수나 진보가 아닌 실용적 시장주의를 약속했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1987년 체제 들어 단독 과반 여대 야소 정부 출범은 3차례 있었지만 170석이란 압도적 의석수를 배경으로 한 정부 출범은 처음입니다. 입법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잡은 이 대통령이 실제 통합과 협치에 나설지 여부에 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정부의 순항 여부가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비상계엄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담긴 의미들은 황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생과 경제, 안보 등 위기를 국민 통합의 동력으로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공존과 통합,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확실한 진상규명과 처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선 국민의힘 정치인도 책임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엔 문제를 덮어버리는 봉합과 자신이 말하는 통합은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사와 처벌을 아예 통째로 면해보려는 그런 잔꾀를 쓰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는데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성장과 분배는 모순이 아닌 보완관계라면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 행사는 취임식이 아닌 간단한 취임 선서입니다. 정식 행사를 다음 달 재헌절에 임명식이란 이름으로 엽니다. 통합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요. 특히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는데 그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홍연주 기자가 전합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과 흰색 정장을 입은 김혜경 여사가 국회 로텐더홀에 입장합니다. 선거를 함께 치른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과 인사를 한 뒤 단상에 올랐고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두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취임 사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에 앞서 야당을 향해선 오해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 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치러진 오늘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25분간 진행됐습니다. 정식 행사 때의 예포 발사나 군악대 행사 없이 참석 인원도 300여 명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국가기념일인 재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정식 행사를 열 계획인데 명칭은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이라며 국민 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고 계엄을 막았던 방호 직원들에겐 포상도 약속했습니다. 포상 안 해줍니까? 빨리 포상하도록. 대통령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 오전 6시 21분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당선인으로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즉시 군 통수권을 이양받은 이 대통령은 자택에서 합참 의장과 통화하는 걸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오전 6시 15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시간을 확인한 뒤 결정문을 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의사봉을 두드린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인수위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군 통수권도 자동으로 이양됐습니다. 당선증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받았습니다. 8시 7분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전화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근간으로 해서 북한군 동향도 잘 파악해 보시고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오전 9시 반쯤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사절을 나섰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첫 외부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이란 제목의 짤막한 글을 적었습니다. 세 차례 국민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후 2시 반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둘러보며 군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자정쯤 당선이 확실시되자 자택을 나와 사실상 대통령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국민 앞에 선 자리에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상황은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3시간여가 지난 어젯밤 11시 48분. 언론들이 당선 확실을 앞다퉈 보도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손짓으로 인사를 한 뒤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그 길로 여의도로 향했고
이 대통령은 민주당 중앙 당사를 찾아 선고를 도운 당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새벽 1시 13분, 이 대통령은 지지자 5천여 명이 모인 여의도 국회 앞 야외 무대에 올라 김혜경 여사와 맞잡은 손을 번쩍 들고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함께 내란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함께 가자며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첫 대국민 연설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취임식 직후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원내 7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첫 일정을 여야 회동으로 잡으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야당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등 국민이 우려하는 입법부터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사랑제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 7당 대표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사진 촬영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 연락할 테니 시간을 내달라며 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야당 대표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등 방탄 입법으로 지적받아온 법안 처리 움직임을 지적했습니다.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여대야소 전국으로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에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내일은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에 찬물을 끼얹었다 비판했고 김용태 위원장은 우려를 전한 게 어떻게 거짓말이 되냐며 공직선거법 등을 폐기하면 사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오찬을 끝내고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첫 인선을 발표했는데 초대 국무총리에 사선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국정원장인 이종석 전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발탁 배경이 뭔지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사당을 빠져나오는 차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창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대통령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룸을 찾아 첫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로 86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인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과 선거 캠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끈 친명계 핵심으로 꼽힙니다.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로 꼽히는데 당내 일각에선 대북 유화파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선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 먼저라며 그 다음이 유능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조현 전 차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비법조인 출신 윤호중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은 그제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려했습니다. 다만 박성재 법무장관의 사표는 수리됐습니다. 박 장관은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 4월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들도 일부 발표됐습니다. 비서실장엔 3선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는데 첫 70년대생 실장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왔던 이른바 성남 라인들도 비서관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고 박근혜 비선 실세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이 경호처 차장에 내정됐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73년생으로 첫 70년대생 비서실장입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3선 의원으로 개파색이였다는 평가를 받는 강신임 실장은 당 수석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에 이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안보실장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인사로 이 대통령 외교안보 공약의 설계자로 평가됩니다.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은 비례대표였던 강유정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이른바 성남 라인들도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했습니다. 김현지, 김용채,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은 각각 총무비서관과 인사비서관으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은 대통령을 최측근 보좌하는 부속실장에 기용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차장엔 이른바 박근혜 비선 실세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이 내정됐는데 경호처 인적 개편을 염두에 둔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기자들을 상대로 한 첫 번째 공식 회견이 인선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둘러보고는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좀 황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런 건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소감을 무덤 같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마치 소개 작전을 시행한 전쟁 지역 같아서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새로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제 시스템도 지장을 찍을 인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전부 떠나 있는 상황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기존 대통령실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다른 부처로 복귀했던 직원들을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하게 하도록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비례의원직을 내려놨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선 농담도 던졌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면하는 거죠? 사퇴했습니다. 사퇴하셨는데 임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농담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선 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선 떨리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안 떨린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네, 인사를 만사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그 만사의 첫 단추를 꿰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6명을 인선을 했는데 뉴스더에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에게 인사 배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6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4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역 의원을 의도적으로 발탁을 했다기보다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맞는 후보군에 현역 의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직접 같이 일해보고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기용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인사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이 이번 인사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이 많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재명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아서 합을 맞췄었죠. 또 위성락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분야 막후 자문 역할을 했고요. 강유정 대변인은 원내 대변인, 또 선대위 대변인을 잇따라 맡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대통령과 일해봤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현직 의원이 국무총리를 맡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례를 찾기 힘든데 김민석 최고위원 기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신친명계잖아요. 핵심 인사고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 최측근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굴 시키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하게 쥐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진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들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탕평 인사로 김종필 총리,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력을 내세운 고건 총리, 문재인 정부 때는 호남 출신의 이낙연 총리로 각각 국무총리 기용의 상징적인 인사,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을 기용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세간에 거론됐던 홍준표, 유승민 등 보수 인사나 정동영, 박지원 등 원로 인사보다는 본인이 당대표일 때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김민석 의원을 택했습니다. 실무형 인사다, 이런 점을 강조했지만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권을 맡기는 책임 총리형보다는 관리형에 더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73년생이죠. 강훈식 삼선 의원, 비교적 젊은 실장을 발탁한 것도 파격이면 파격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네, 다들 좀 놀라는 분위기였는데 이 강훈식 의원, 이른바 찐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인선 발표에서 가까운 사람 위주로 인사한 건 아닌 게 드러났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바로 강 의원을 발탁한 걸 콕 짚은 걸로 보입니다. 70년대생이 대통령 비서진을 통할하는 비서실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젊은 비서실장,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경호처 차장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박관천 전 행정관이 발탁이 됐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경호처장, 그리고 경찰 출신, 두 사람 다 비경호처 출신으로 채워졌네요. 네, 경호처 투톱이 모두 비경호처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또 끌었는데 박관천 전 행정관은 과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도맡아 왔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인데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하고 이걸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사인데 윤석열 정부 때 계엄 이후 공수처, 또 경찰과의 대치 등을 주도한 경호처 내의 인사들을 속아내기 위한 조치로 지금 박 전 처장을 임명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민정 분야에서 13년가량 일하면서 인사검증 실무를 맡아왔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인 겁니다. 네, 지금 경호도 기존 경호처가 아니라 경찰 인력에게 맡기는 걸 보면 이 대통령이 경호처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탄핵 국면으로 한동안 멈춰있던 정상 외교 복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첫 통화를 조율 중이고 일본 이시바 총리는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한일 관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대통령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국 정상들로부터 취임 축하 메시지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통화에선 축하 인사와 함께 주한미군과 통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취임 축하와 함께 정상회담을 조속히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この60周年を機に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の間でさらに日韓あるいは日米韓の協力を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재진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이란 두 가지 덕목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민감한 대외 정책을 실용 외교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은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거리 두기를 요구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러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내는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설정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결과를 논평하며 제3국을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에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 경중 행보를 경고했습니다.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only deepens their malign influence and complicates our defense decision space during times of tension. 미 언론은 중국과 균형 외교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는 한편 미국에는 한중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奉劝美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尽向中国的老毛病，停止挑拨中韩关系。 뉴욕타임스는 이 후보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다며 의회 역시 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 위에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까지 버텨야 하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북한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던 19대 대선 때는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진보 정권 등장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건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을 다음 날 곧바로 보도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퇴진시킨 촛불혁명, 9년간의 보수 정권의 종지부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도 이틀 뒤에 득표율까지 덧붙여 대선 결과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교체됐지만 북한 매체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두 국가 기조를 선언하고 헌법을 고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언급했지만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내용들을 좀 보고서 아마 북한이 향후에 반응을 할 텐데 한국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전략적으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이 기조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도
대북 문제에 있어선 긴 호흡으로 접근하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3년 만에 107석의 소수 야당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패배를 사과했지만 패배 이유에 대해선 강압적 후보 교체 등을 언급하며 당 주류를 비판했습니다. 선거에서 적지 않은 격차로 졌는데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 풍경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단식 연단에 오른 김문수 후보가 정말 죄송스럽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더니 오늘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패장으로서 할 말은 없다고 했지만 패배 이유를 놓고선 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신념, 사명이 없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불발과 후보 교체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분골쇄신과 겸허한 수용을 강조했지만 거취는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들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울고 힘들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공동선대위원장들도 저마다 갈등과 분열 등 대선 패인을 분석하며 처절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제발 집 태워 먹고 못 줍는 싸움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모였으면 좋겠고 원만히 이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수습해가는 과정부터 우리가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 속에서도 마땅한 해법과 쇄신책보단 자기 변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선 후 당 지도부 가운데 박대출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사의를 밝힌 인사는 없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석고 대조에도 시원찮은 판에 국민의힘은 선거에 진 지 하루 만에 차기 당권을 놓고 내용이 곳곳에서 불거졌습니다. 구심점 하나 없이 사방으로 갈라져 어떻게 당을 재건하고 국민에게 다음 선거에 한 표를 호소할지 한심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새벽 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거라며 친윤계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을 넘기지 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직접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는 그런 분노, 화남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유영아 의원은 선거가 패배로 끝나면 꼭 남 탓하는 인간들이 나타난다며 누군가를 타깃 삼아 희생양 삼으려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원 단체방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하자는 한 중진 의원과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친한계 의원들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보다 차기 당권을 노린 개파 간 신경전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치른 선거지만 40% 넘는 득표율을 얻어 선전했다는 이유로 김문수 후보를 추켜 세우는 의원들과 패배 직후 책임론부터 내세우는 친한계 모두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지도부 책임론과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멀쩡하던 정당도 선거를 지는 순간 망가진다고는 합니다만 오늘 국민의힘 모습,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를 왜 졌는지, 보수 재건은 과연 가능한 건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수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선 패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역시 김문수 후보에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사실 국민의힘의 패배가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지점들이 몇몇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직전 영화를 관람하고 공개 메시지를 보내는 돌발 행동이 나올 때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절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김 후보 본인은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좀 논란이 불거졌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경선 과정에선 줄곧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앞세워서 당내 지지세를 끌어올렸지만 정작 후보가 되고선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 출발부터 타격이 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이슈가 모두 단일화 불발에 집중됐고 친윤계 지도부의 심야 후보 교체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을 악화시킨 측면이 큽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큰 절로 사죄했습니다만 신속한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주도한 당 지도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초기에 타이밍을 놓쳤죠. 그런 점들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인 면들이 좀 각광을 받은 것도 사실이죠. 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인물론을 앞세워서 상대방의 도덕성 논란을 적극 공략했는데 후반 지지율 반등과 상승세를 탄 건 분명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절연이나 단일화 불발 사태에 따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했던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네, 이 두 사람의 득표율을 단순히 합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을 넘어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후보 지지층이 전부 김 후보를 지지했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단일화를 했다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까지 예상됐던 만큼 이 후보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진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재건이 급선무겠죠. 그런데 지금 잡음이 나오는데 결국은 당권입니까? 네,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어제 개표 결과가 다 집계되기 전부터 책임 소재를 묻겠다는 글을 다수의 의원들이 게시했는데요. 계파 갈등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당 재건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의도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계자들은 많습니다만 정작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질문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나만 빼고 혁신하겠다는 게 당의 현 주소라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까지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은 행정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중분해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수 재건 과연 가능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다니지 못한 가난한 소년공에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에 오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윤우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 소년 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여러분께 고합니다. 14살의 소년공은 동네 형의 이름을 빌려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학교 대신 취업한 공장에서 팔을 다친 뒤 공부에 몰두한 끝에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평가대로 고집센 성격이 이뤄낸 결과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펴낸 에세이에서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고 썼을 정도로 곡절이 많았습니다. 대학 입학 4년 만인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인권 변호사의 삶을 택하게 되는데 정치에 뛰어든 건 성남주민 발의로 만든 성남시 의료원 설립이 무산되면서입니다.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2010년엔 성남시장에 당선돼 파격적 보편복지로 대중성을 얻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빱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이후 경기도지사를 거쳐 2021년 대선에 도전해 0.73%포인트 격차로 석패했지만 또다시 반복된 탄핵 국면에서 결국 대통령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조금 전 회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오늘 저녁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7시부터 이곳 대통령실 7층에 있는 영상회의실에서 비상경제 TF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한 산자부, 국토부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추경 예산안 편성을 공언해온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골목 경제 회복을 위해 당선 즉시 추경에 나서겠다며 35조 원 이상이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네, 최 기자가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로 업무 장소를 옮기는 건가요? 네, 이미 청와대 이전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안 문제 등 시설 개보수를 거쳐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옮길 예정인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퇴근 이후 인천 계양 사저로 갈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갈지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접 경호를 당분간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경호처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현 경호처 수뇌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 임명한 경호처 간부들이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 경호 시스템도 원래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취임 선서를 위해 국회로 들어오는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경호처와 경찰 직원이 자리 다툼을 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2시쯤 당선 소감을 말하고 사저로 복귀하는 길에 경호처 인사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경찰에서 근접 경호를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대기 발령된 뒤 경호처는 검경의 내란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에서 경호 요원들을 공채하는 모양입니다. 그 공채에 들어가서 독살하자 그런 계획. 이 대통령의 경호처장과 차장에 각각 군과 경찰 출신을 임명한 것도 내부 인사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당분간 최근접 경호는 후보 시절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담당하고 경호처는 외곽 경호를 맡게 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방탄기구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여당은 대선 기간에 대법관 100명 증원법은 철회했지만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남겨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법관 증언법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늘려 총 30명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45년 돼서 박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은 이재명 정권 방탄대법원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외환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특검법, 순직해병 진상규명 특검법 등입니다. 또 검사 징계법도 처리할 예정인데 야당은 이재명 수사검사를 겨냥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재판 5개의 피고인 신분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이 지속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당은 재판 중지법과 같은 입법 조치로 논란을 해소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카드 유용,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당장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면소 판결로 이 대통령 재판은 종결됩니다. 앞서 지난달 7일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사법 리스크 정리에 나선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 등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반출 논란으로 선관위가 사과했었죠. 선거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어제 본투표일에도 제기됐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온 투표 용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한 투표함을 두고 참관인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봉인지를 뜯으면 드러나는 특수 문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표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선거관리관이 봉인지를 붙이다가 실수를 했던 걸로 밝혀졌지만 개표소 내에서 한때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관리관님께서 다시 붙이느라고 한번 뗐다가 붙이느라고 이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투표 과정에도 황당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내 이름으로 누군가 이미 투표를 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동명이인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장 관계자가 기존 기표를 무효로 처리하겠다고 잘못된 안내를 하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아까 무효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매뉴얼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투표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나라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본투표 관리도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국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코스피 5천 시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반영됐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기간 중에 주주보호 확대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첫날 코스피는 2% 넘게 급등하면서 2,770선을 뚫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30조 원 넘는 2차 추경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거란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 상황에서 정리가 강해진다는 측면은 시장에 분명히 좋은 그림을. 이 대통령이 주주가치 제고와 증시 활성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지주사와 증권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선법 개정의 핵심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이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 이재명 테마주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인 코나아이는 상한가를 찍었지만 상지건설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일부에선 코스피가 올해 안에 3,000선을 돌파할 거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제 개표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방송사 출구조사보다 격차가 꽤 많이 좁혀져 의아하셨을 겁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출구조사가 틀린 건데요. 왜 그런 건지, 또 후보들의 득표율에 담긴 의미는 뭔지 이채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 격차는 12.4%포인트로 예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3% 예측 2위입니다. 그러나 투표함을 모두 열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49.4%, 김문수 후보는 41.1%를 득표해 8.27%포인트 격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상됐던 과반을 확보 못했고 김 후보는 40%를 넘긴 겁니다. 출구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로 두 후보 득표율 모두 신뢰 구간을 벗어난 결과입니다. 대선 투표자 중 사전투표 참여 비중이 44.6%로 절반에 가깝지만 현행법상 출구조사가 불가능해 전화조사로 보정할 수밖에 없어 오차가 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선거법 때문에 누구에게 투표했냐고 직접 묻지 못하고 누구를 지지했느냐 이런 식으로 달리 물어보는 이런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이른바 샤이보수로 불리는 이들이 출구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확히 답하지 않았거나 투표 막판 결집이 이뤄졌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에서 80% 넘는 득표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확보하며 각 당의 전통적 지지세를 그대로 흡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40.14%, 울산에서 42.54%를 득표했는데 부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한 건 처음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21대 조기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 민심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주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최종 득표율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당선됐습니다. 과반에 넘기진 못했지만 민주화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역대 민주당계 대선 후보 중에선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득표수는 1,728만 표를 넘기면서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대선이랑 비교해보면 지역별 표심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시도별 지도로 놓고 보면 한반도가 동서로 쫙 갈라졌는데요. 지난 대선과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은 3년 전 패했던 서울과 충청 지역을 가져오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828만 명의 유권자를 가진 수도 서울이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고요.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권도 이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판세가 기울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표심이 좀 바뀐 것 같던데요. 네, 서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한강 인접 지역인 이른바 한강벨트 선거구들이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이번엔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등포, 성동, 광진, 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 대부분이 이 대통령에게 돌아섰고요. 김문수 후보가 우세했던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4곳뿐이었습니다. 민심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다고요? 네, 지금 지도에 표시한 6개 선거구가 민주화 이후 저번 대선까지 백발백중 모든 대통령을 맞췄던 지역구입니다. 공교롭게도 충청 지역에 모두 다 위치해 있는데요. 저번엔 이 6개 선거구 모두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이번엔 이 중 4개 지역구에서 이 대통령이 1위를 했습니다. 옥천과 금산군만 김 후보에게 남으면서 쪽집게 지역구에서 이탈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이 지역을 찾으면서 표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영남권은 보통 보수의 텃밭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도 표심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대구, 경북 개표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0%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60%대로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저번 대선보다 2%포인트 정도 소폭 올랐고 이준석 후보에게 보수표가 갈린 탓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경남 김해와 거제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깜짝 1위를 했고요. 부산에서는 강서구가 돌아서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계엄 내란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심판 선거의 정서들이 상당히 반영된 부분이 있는 거고 대선에서 역대 최대의 지지율을 획득한 것은 맞다. 선거 결과를 보면 그래도 민심이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았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론이 컸지만 동시에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정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표를 합쳐보면 국민이 절반으로 나눠진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건데요. 이전 대선과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오른 데 그쳤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과반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통합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과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50%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더 끌어나가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5년을 해나갈 것인가가 사실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신을 지지한 국민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이 대통령의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가장 시급한 게 경제 문제입니다. 0%대로 떨어진 성장률을 되살리려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미국은 오늘도 관세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무역협상국에 서한을 보내 미국 시간으로 4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까지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And this letter was simply to remind these countries that the deadline is approaching and the president expects good deals. 예고했던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늘리며 관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부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협상 시한인 내달 8일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 상호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주저앉을 전망입니다. 이미 5월 수출은 관세 충격에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도 시급합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고 침체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랑 먹거리가 될 만한 산업들을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경제계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는 크림대교를 수중 타격했습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군의 육상 보급로로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립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강한 폭발과 함께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구조물은 다리 위까지 튀어 올라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 수중 공격을 감행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중 교각 하부에 TNT 1100kg급 폭발물을 설치한 뒤 터뜨렸다면서 다리 하부가 손상됐고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림대교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로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러시아와의 2차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크림대교에 대한 세 번째 타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차량 통행을 일시 차단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첩보 요원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보복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기지에 드론 기습을 가해 전략 폭격기 전력의 3분의 1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는데 러시아 폭격기가 산산조각난 모습은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됐습니다. We also have stronger tactical solutions. Our Operation Spiderweb yesterday proved that Russia must feel what its losses mean. That is what will push it toward diplomacy.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기습 공격에 푸틴의 자존심이 또 한 번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유선 장도우입니다. (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거친 가시밭길 위에서 우왕좌왕하던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맡게 됐습니다. 둘로 쪼개진 나라, 트럼프발 통상 안보 문제, 경기 침체 같은 복합 위기를 헤쳐나갈 선장의 어깨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결과를 깨끗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복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엄중합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을 넘어 제로성장, 역성장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 옛말이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과 무력 도발을 억제해온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박한 국정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지만 사법부 관련 입법 움직임 심상치는 않습니다. 거대한 국회의석에 행정 권력까지 차지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한다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어려움 극복에 쏟았으면 합니다. 정치적 혼선도 줄이면 좋겠습니다. 보복으로 비치는 일, 또 다른 반목만 가져올 뿐입니다. 역대 정권 모두가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거라 했지만 포장만 바꿨을 뿐입니다. 정치 보복 걱정 말라고 꼭 전해달라던 그 말이 실현될 거로 기대합니다. 덧붙여 정치 양극화에 대해 처방전도 내놨으면 합니다. 편갈라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face the arduous days that lie before us in the warm courage of national unity.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have not failed.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6월 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늘 취임 때처럼이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미세먼지 없이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조금 더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5도, 대전이 14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강릉과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현충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점점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